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오늘이 벌써 2026년 4월 17일 금요일 아침이네요. 독자님들을 위해 준비한 소식을 바로 전해드릴 텐데요. 기자님, 만약에 내일 당장 전 세계 플라스틱 공장이 막 다 멈춰버려서 우리가 매일 입는 옷이나 생수병을 아예 못 구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진짜 끔찍하네요. 일상이 마비되겠죠. 그렇죠. 아니면 수십, 수백조 원의 가치를 지닌 첨단 반도체 공장이 단 1분 만에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린다면요? 네, 그것도 정말 아찔한 시나리오입니다. 네, 오늘 독자님들께 전해드릴 서울경제신문 일면 기사들을 깊이 파헤쳐 보면요. 이게 그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기자님. 오늘 우리가 짚어볼 이슈들이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그 중동의 원유, 또 자본시장의 펀드, 반도체 기술, 그리고 노사 문제까지 약간 완전히 다른 분야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네, 엄청 다양하긴 하죠. 그런데 이 조각들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맞춰보면요. 지금 우리 경제가 밖에서 오는 거대한 충격이랑 내부의 치열한 혁신 사이에서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 그 진짜 속사정을 정확히 읽어낼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꽤 묵직하게 다가오네요. 첫 번째 소식부터 당장 중동발 원자재 쇼크가 우리 산업 최전선을 강타하고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내 파라자일렌,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PX라고 부르는 그 원료 생산 1위 기업인 하나톡탈 에너지스가 고객사들한테 공급 불가 항력을 선언했습니다. 충남 대산에 있는 단일 최대 규모 공장에서 말이죠. 네, 여기서 이 불가항력, 즉 포스메주어라는 단어의 그 무게감을 먼저 좀 아셔야 하는데요. 기업이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전쟁 같은 외부 요인 때문에 도저히 계약을 지킬 수가 없다. 이렇게 두 손을 들어버리는 거거든요. 책임을 피할 수 있을 만큼 진짜 큰일이 터졌다는 거네요. 그렇죠. 원인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아주 복잡하게 꼬여 있습니다. 이제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 위기를 맞았잖아요. 네네. 뉴스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 결과 한화토탈이 나프타를 만들기 위해서 중동에서 꼭 들여와야 하는 그 콘덴세이트라는 원료 조달에 완전히 실패해버린 겁니다. 잠깐만요, 기자님. 콘덴세이트요? 원유는 많이 들어봤어도 콘덴세이트는 약간 생소하게 들리실 독자님들도 계실 텐데요. 이게 일반 원유랑은 뭐 좀 다른 건가요? 네. 왜 하필 또 중동에서만 가져와야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콘덴세이트는 그 가스전에서 천연가스를 채굴할 때 막 섞여서 나오는 초경질 원유를 말하거든요. 가스랑 같이 나오는 원유요? 네, 일반 원유보다 훨씬 가볍고 휘발성도 높죠. 이 콘덴세이트를 정제해야 우리가 아는 플라스틱이나 화학 제품의 기초 원료가 되는 나프타를 아주 효율적으로 대량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효율이 훨씬 좋군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고품질 콘덴세이트의 절대적인 공급처가 바로 중동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카타르나 이란 같은 국가들에 엄청나게 의존하고 있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다는 건 이 콘덴세이트를 실은 유조선들이 아예 바다를 건너지 못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제 말은 흐름을 보자면 콘덴세이트가 들어와야 나프타를 만들고 그 나프타가 있어야 PX를 만드는데 그 첫 단추인 중동 앞바다부터 완전히 꽉 막혀버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독자님들이 매일 입으시는 폴리에스터 섬유로 만든 옷이나 생수병, 또 라면 봉지 같은 데 쓰이는 페트 수지의 핵심 원료가 바로 이 PX잖아요. 그렇죠. 필수제죠. 지금 당장은 뭐 비축해둔 재고로 버틴다고 쳐도 이대로 가면 결국 우리가 마트에서 집어드는 소비재의 물가 급등으로 바로 직결될 텐데요. 이건 마치 밀가루 수입이 막혀서 전국의 대형 빵집들이 줄줄이 오븐에 꺼야 하는 약간 그런 아찔한 상황 아닙니까? 네, 빵칭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밀가루가 없으면 빵을 못 굽는 것처럼 PX가 없으면 현대인의 일상용품 절반 이상이 아예 생산 차질을 빚게 됩니다. 세상에.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경보등이 켜지는 지점은 바로 도미노 현상입니다. 이게 비단 하나토탈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다른 곳들도요? 네, 현재 국내에서 S-오일이나 SK지오센트릭 같은 다른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도 정기보수 시즌이랑 맞물려가지고 설비 가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타이밍이 진짜 안 좋네요. 설상가상으로 중국의 거대 석유화학 업체들까지 잇따라 보수에 들어가면서 그야말로 아시아 전체, 나아가서 전 세계적인 공급 공백이 겹치고 있는 거죠. 와, 엎친 데 덮친 격이네요.
이게 원자재를 외부에서 100% 수입해야만 돌아가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암초를 만났을 때 산업 전체가 얼마나 속수무책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지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들도 이번 사태를 단순한 일시적 수급 불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정 지역에 극도로 의존하는 기존의 그 글로벌 공급망 자체, 약간 구조적인 파탄으로까지 해석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전통적인 화학산업이 외부 요인 하나에 크게 휘청이는 걸 보니까요. 약간 결국 우리가 외부 자원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첨단 지식 재산권이나 기술력으로 무장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게 진짜 시급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근데 기자님, 이런 첨단 산업을 막 새로 키우고 주도권을 쥐려면 결국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죠. 네. 그런데 마침 여기서 산업은행이 꺼내든 아주 흥미로운 카드가 등장하더라고요. 네, 어제 열린 제15회 서경 인베스트 포럼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떤 발표였나요? 국민성장펀드를 이끄는 신혜숙 한국산업은행 부행장이 무려 5조 8,500억 원 규모의 펀드 출자 사업을 통해서 첨단 산업에 자금을 아주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조 8천억이요? 와, 규모가 엄청나네요. 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그 돈의 규모가 아닙니다. 시장의 룰 자체를 바꾸겠다는 제안, 그러니까 정책 상생형 사모펀드라는 아주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이 중요하죠. 정책 상생형 사모펀드요? 네. 신 부행자는 투자를 결정할 때 당장의 1, 2% 수익률 차이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고 국가 산업 발전이라는 대승적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수익률만 보지 말자고요? 네, 그 표현을 빌리자면 돈을 잘 버는 현재의 산업이 아니라 돈을 잘 벌 수 있는 미래의 산업에 투자 역량을 집중해달라 이렇게 호소한 거죠. 기자님 솔직히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약간 의구심이 확 듭니다. 독자님들도 아시겠지만 사모펀드 그러니까 PEF의 존재 이유는 결국 수익률 아닙니까? 네, 자본주의의 꽃이죠. 자본시장은 엄청 냉혹한데 국가 발전이라는 그 명분만으로 투자자들의 지갑을 턱 열고 펀드의 투자 방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일반 사모펀드랑 비교했을 때 이 정책 상생형이라는 게 대체 어떻게 작동하길래 그런 과감한 베팅이 가능하다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사실 자본시장에서 명분만으로는 진짜 단 1원도 움직일 수가 없죠. 이 정책 상생형 펀드의 핵심 작동 원리는 바로 리스크의 흡수와 분담에 있습니다. 리스크 흡수요? 네, 일반적인 사모펀드는 철저하게 3년에서 5년 내에 확실한 수익을 내고 엑시트, 그러니까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너무 높은 초기 첨단 기술보다는 이미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도는 기업에 구조조정이나 인수에 돈이 확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장 돈이 착착 나오는 것에 투자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같은 거대한 산업 전환기를 맞고 있잖아요. 이 AI 인프라나 초격자 반도체 같은 분야는 초기에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천문학적인 자본이 쑥쑥 들어갑니다. 네, 장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간 펀드 단독으로는 그 초기 실패 리스크를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여기서 산업은행 같은 정책금융이 일종의 마중물이자 방패로 들어가는 겁니다. 방패요? 네, 국가 자본이 펀드의 후순위 출자자로 아예 참여를 하거나 수익률 방어 장치를 제공해 줌으로써 민간이 질 수 있는 초기 실패 리스크를 상당 부분 막아주고 흡수해 주는 겁니다. 정부가 믿게 안전망을 쫙 깔아주니까 민간 자본도 안심하고 국가 핵심 기술에 대규모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유인책이 생기는 그런 메커니즘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국가가 리스크의 총알바디가 되어주면서 크게 판을 깔아주는 거죠. 신부행장의 논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눈앞에 소수점 단위 수익률만 쫓다가는 결국 글로벌 메가 트렌드에서 한국 경제 전체가 싹 도태된다는 거예요. 하긴 놓치면 끝장이죠. 네, 첨단 산업은 한번 주도권을 딱 쥐면 승자 독식으로 시장 전체를 가져가는 구조잖아요. 지금 국가 차원에서 리스크를 분담하면서 선제적으로 크게 투자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사모펀드의 그 짤짤이 수익률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국가적 성과로 돌아온다는 고도의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고개가 끄덕여지네요.
그렇다면 그 산업은행이 5조 원이 넘는 돈을 태워서라도 무조건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한 그 미래 첨단 산업의 완벽한 예시가 과연 뭘까 궁금해지는데요. 네, 궁금하시죠? 마침 오늘 신문 1면에 그 해답이 아주 떡하니 실려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기업이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신기술, 삼성전자의 8나노 M램 개발 성공 소식이에요. 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세계 최고 권위의 반도체 학회인 그 ISSCC 2020에서 8나노 내장형 M램 구현에 성공하고 양산 소율까지 완전히 달성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업계 전체가 진짜 깜짝 놀란 엄청난 기술적 성과죠. 네, 여기서 우리 독자님들의 궁금증을 좀 풀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D램이나 낸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한테 되게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근데 M램, 그니까 자기저항 메모리는 대체 뭐길래 기사에서 꿈의 메모리라고까지 부르는 건가요? 아, 이게 원리를 아시면 정말 매력적인 기술입니다. 현재 우리가 쓰는 D램은 전자의 전하, 그러니까 전기를 가둬서 정보를 저장하거든요. 네, 전기로요? 속도는 엄청나게 빠른데 전원 코드를 딱 뽑으면 갇혀있던 전기가 싹 날아가면서 데이터도 지워져 버려요. 반대로 낸드 플래시는 전원이 꺼져도 정보를 꽉 쥐고는 있지만 데이터를 읽고 쓰는 동작 속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느립니다. 아, 장단점이 극명하네요. 네, 그런데 M램은 이 둘의 장점만 싹 합쳤습니다. 전기가 아니라 전자의 자성, 쉽게 말해서 아주 미세한 자석의 성질을 활용하는 거예요. 자석이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N극, S극 있는 자석의 성질을 반도체에 쓴다고요? 맞습니다. 나노미터 크기에 눈에 아예 보이지도 않는 아주 미세한 자석들의 방향을 위아래로 휙휙 뒤집으면서 0과 1의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이에요. 자석의 방향은 한번 정해지면 전기를 끊어도 스스로 그대로 유지되잖아요. 진짜 그렇네요. 네, 그래서 전원이 없어도 데이터가 영구적으로 보존되는 낸드의 장점을 가지면서도 자성을 뒤집는 속도가 전자를 채우는 것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낸드보다 1000배 이상 빠른 D램급의 속도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와, D램의 그 뛰어난 두뇌 회전 속도랑 낸드의 절대 잊지 않는 기억력을 싹 다 챙겼다니 진짜 미래 산업의 치트키 같은 기술입니다. 대단한 기술이죠. 기사를 보니까 이번에 검증된 8나노 M램이 기존 14나노 공정보다 쓰기 속도는 무려 62.5%나 빨라졌고 칩의 집적도도 11.5%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종합 성능 점수라는 것도 절반 이상 껑충 뛰었고요. 네, 수치가 아주 놀랍습니다. 근데 기자님, 이 숫자들보다 제가 더 주목했던 건 전력 소모 부분입니다. 독자님들도 아시다시피 요즘 AI 열풍 때문에 전 세계 데이터 센터들이 전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난리잖아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 M램 개발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거든요. AI 서버들은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끊임없이 학습하고 연산을 해야 해요. 기존 메모리를 쓰면 데이터를 유지하려고 24시간 내내 쉴 새 없이 전기를 부어줘야 하고요. 전기세가 어마어마하겠네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열이 발생하니까 그걸 식히려고 냉각에 또 전기를 무진장 써야 하죠. 아, 악순환이네요. 맞아요. 하지만 M램은 전기를 끊어도 데이터가 안 날아가니까 작업하지 않을 때는 대기 전력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싹 차단해버릴 수 있습니다. AI 시대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그 전력 소모 문제를 아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인 셈이죠. 와, 이게 정말 우리가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꽉 줄 수 있는 핵심 무기라는 생각이 확 듭니다. 그렇다면 당장 내년에 대만 TSMC랑 5나노 초미세 공정에서 완전 진검승부가 예고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승기를 잡으려면 어떤 과제들이 남아있을까요? 결국 초미세 영역에서의 그 자성 제어 기술, 그리고 안정적인 수율 확보가 승패를 가릴 겁니다. 회로 선폭이 5나노로 팍 줄어들면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 자석 입자들의 크기도 극한으로 작아지거든요. 아, 너무 좁아지니까요. 네, 이 작은 자석들이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자기들끼리 서로 밀어내거나 끌어당기는 간섭 현상이 막 발생하겠죠. 이걸 막으면서 완벽하게 제어하는 게 진짜 엄청난 난제입니다. 듣기만 해도 진짜 까다로워 보이네요. 다행히 삼성전자는 2018년 28나노부터 시작해서 이번 8나노까지 자체적으로 이 까다로운 공정의 불량률을 잡아낸 실전 경험치가 아주 두둑하게 있습니다. 노하우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대만 TSMC 역시 내년에 5나노 양산을 목표로
지금 맹추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누가 먼저 안정적인 수율로 글로벌 IT 기업들한테 이 초저전력 메모리를 팍팍 대량 공급하느냐, 이게 미래 반도체 패권의 향방을 결정짓게 될 겁니다. 네, 세계 최고를 향해서 진짜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가는 기술력의 현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자님, 이렇게 우리가 진짜 나노 단위의 자석까지 통제하면서 미래를 막 설계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모든 첨단 라인이 물리적으로 그냥 딱 멈춰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훌륭한 기술이라도 공장이 안 돌아가면 완전 무용지물이잖아요. 최악의 상황이죠. 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마지막 이슈가 더 뼈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을 훅 위협할 수 있는 내부의 갈등, 삼성전자 노사 문제 기사입니다. 네, 이 사안은 감정적인 접근보다는 양측의 입장과 그 산업적 파급력이라는 아주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수원지법원에다가 노조조의 파업 돌입을 앞두고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에 신청했습니다. 네네. 사측의 핵심 입장은 명확해요.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권 자체는 존중하지만 대형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4가지 위법행위만큼은 사전에 철저히 막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위법행위요? 어떤 것들이죠? 구체적으로는 안전보호시설의 정상 운영을 막거나 장비나 원료를 훼손하는 형태의 작업 중단, 그리고 생산라인 점거 등입니다. 이거 막고 협상을 타결하려고 사측은 메모리 사업부 기준으로 평균 연봉의 600%, 그러니까 약 5억 4천만 원 상당의 성과급 보장안을 지금 제시해둔 상태죠. 금액이 상당하네요. 반면에 노조 측의 입장도 전혀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네, 강경합니다. 노조는 회사의 영업이익 중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딱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아예 시스템적으로 꽉 보장받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당장 다음 달 21일에 파업 돌입을 예고하면서 노조 집행부가 SNS에다가 18대를 파업하면 30조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거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막 파업에 불참하는 직원들한테 강경 발언까지 나오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요. 네, 상황이 좀 심각하죠. 독자님들 입장에서는 양측이 이렇게 팽팽하게 대립하는 것도 걱정되시겠지만 저 30조 원이라는 엄청난 피해 규모가 도대체 어떻게 계산된 건지, 파업이 반도체 공정에 미치는 영향이 왜 이토록 치명적인지 진짜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산업만의 아주 독특한 물리적 특성을 좀 이해하시면요. 왜 사측이 가처분 신청까지 해가며 라인 점거를 필사적으로 막으려 하는지, 그리고 노조는 왜 저렇게 엄청난 숫자로 파급력을 경고하는지 그 배경을 딱 알 수 있습니다. 일반 공장이랑 많이 다른가 봐요. 완전히 다릅니다. 반도체 팹은 일반 자동차 공장이나 조립 공장이랑 차원이 달라요.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먼지 하나 없는 극도의 청정 진공 상태, 정밀한 화학 약품 비율, 그리고 완벽한 온도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 스위치를 퇴근할 때 껐다가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해서 띡 켜고 다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군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팹의 공조시설이나 전력이 단 몇 분, 아니 진짜 몇 초라도 멈추는 순간에요. 그 시간 동안 공정을 돌고 있던 수십만 장의 웨이퍼는 전부 다 오염돼서 전량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헉, 전량 폐기요? 네, 근데 더 끔찍한 건 복구 과정이에요. 라인이 한번 딱 서게 되면 그 미세한 진공이랑 화학 농도 밸런스를 원래의 생산 수율대로 다시 세팅하고 검증하는 데만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수개월이 꼬박 걸립니다. 와, 타격이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노조가 언급한 저 30조 원 손실이라는 수치도 라인이 한번 멈췄을 때 발생하는 이 연쇄적인 산업적 셧다운 파급력을 배경으로 나온 경고인 거죠. 세상에. 아까 우리가 대만 TSMC랑 5나노 초미세 공정에서 완전 숨막히는 진검승부를 벌여야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당장 내년이죠. 이런 피 튀기는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만약 단 한 번이라도 라인 셧다운이 발생한다면 그 수년간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피땀 흘려 쌓아온 초격차를 경쟁자들한테 단숨에 그냥 혼납하는 꼴이 될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점이 가장 치명적인 핵심 리스크입니다. 내부의 진통이 막 길어져서 이게 실제 생산 차질로 이어지만요. 글로벌 고객사들은 이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가장 큰 리스크로 여깁니다. 신뢰도가 팍 떨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약속된 기일에 물건을 딱딱 납품하지 못하는 기업한테는 미래의 그 귀한 AI 칩 주문을 절대 맡기지 않거든요.
노사 양측 모두 이 거대한 산업적 파급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는 그런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협상 테이블에 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 진짜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독자님들, 오늘 우리는 중동 호르무즈 해협의 그 원자재 위기부터 자본시장의 펀드 혁신,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첨단 반도체 전쟁,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멈춰 세울 수 있는 기업 내부의 진통까지 아주 깊숙하게 들여다봤습니다. 네,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겉보기엔 완전 전혀 다른 뉴스 같았지만 결국 이 모든 건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사슬로 촘촘하게 얽혀 있습니다. 과연 우리 경제가 이 복합 위기를 넘어 10년 뒤에 어떤 새로운 산업제도를 완성해낼지 오늘 한 번쯤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한국 경제의 대내외전 위기와 미래 돌파구 주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